국산은 급조품입니다. 검증이 안 됐습니다. 일본,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두고 보시죠. 유럽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한국은 싸구려다. 급하게 만든 거다. 매일 기사가 쏟아졌죠. 일본 돈이 뿌려진 겁니다. 중국은 파격적인 가격을 들이밀며 비열하게 웃었죠. 미국은 동맹의 규칙을 읊으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깔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한국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박 기사 한 줄 없었죠. 그냥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당당히 무기 시연을 보여줬습니다. 단 17분 만에 완전 가동. 다른 나라들은 입으로만 3시간을 떠들었을 때 한국은 딱 17분 만에 증명했습니다. 회의실이 침묵에 빠지고 중국, 일본 모두 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말 대신 실력으로 증명한 대한민국. 대체 그날 폴란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국가는 총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안에서 골마 터져서 무너지죠. 저는 그걸 29년간 지켜봤습니다. 폴란드 조달청에 파견된 첫날 회의실 문을 열자마자 알았죠. 뭔가 썩어 있었습니다. 수조 원짜리 안건인데 아무도 질문하지 않더군요. 반론도 없었습니다. 고개만 끄덕이는 사람들 사이로 납기 24개월, 36개월짜리 제안서가 통과됐죠. 전선이 3개월을 못 버틴다는 걸 모를 리 없는데 말입니다. 이건 방어 계획이 아니라 항복 선언이었습니다. 그 순간 봉투 하나가 테이블 아래로 미끄러졌죠.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서류 더미를 뒤졌습니다. 맨 밑바닥에 묻혀있던 문서 한 장. 납기 6개월 한국. 왜 이게 여기 숨겨져 있는 겁니까? 저는 잭 해로우입니다. 미국 국방부 감찰실에서 29년간 조달 비리를 추적했습니다. 이라크에서 아프간에서 돈 냄새가 나는 곳이면 어디든 갔죠. 지금은 나토 특별 고문 자격으로 폴란드에 와 있습니다. 누가 이 나라를 팔아먹고 있는지 확인하러요. 파견 명령을 받았을 때 상황은 이미 심각했습니다. 러시아의 압박은 매일 거세졌고 폴란드 국경 인근에선 긴장이 피부에 닿을 정도였죠. 바르샤바 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공기가 달랐습니다. 출발 전 워싱턴에서 받은 내부 보고서엔 충격적인 문장이 있었습니다. 3개월 내 전력 보강 실패 시 전선 유지 불가. 붕괴라는 단어를 돌려 말한 거였죠. 그런데 조달청 회의실은 너무 평온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습니까? 회의가 시작되고 제안서들이 올라왔습니다. 진행자가 첫 번째 서류를 펼치며 말했죠. 독일 라인메탈 납기 24개월입니다. 성능은 검증됐고 나토 표준에 부합합니다.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죠. 납기가 24개월인데 현재 전선 상황과 맞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몇몇이 저를 불편한 눈으로 쳐다봤죠. 진행자가 저를 힐끗 보더니 말했습니다. 감사관님, 성능과 신뢰성이 우선입니다. 납기는 협의 가능한 부분이고요. 협의 가능하다고요? 전선이 3개월을 못 버티는데 납기를 협의하자고요? 다음 제안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프랑스, 미국 업체들. 성능은 훌륭했지만 납기는 전부 2년 이상이었죠. 그런데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한 위원이 말했죠. 역시 검증된 업체들이 안정적이지 않겠습니까? 무기는 신중하게 선택해야죠. 옆에 있던 다른 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급하게 결정하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장기적으로 봐야죠. 저는 속으로 비웃었죠. 급하게 결정하면 문제가 된다고요? 3개월 뒤에 전선이 뚫리면 그건 문제가 아니고 뭡니까? 장기적으로 보자고요? 나라가 없어지면 장기고 뭐고 없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제 시야 끝에서 뭔가 움직였죠. 테이블 아래로 봉투 하나가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얇았지만 두께만 봐도 성격을 알 수 있었죠. 받는 사람은 눈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러웠죠.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본 게 분명한데 아무도 반응하지 않더군요.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작동해온 시스템이었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서류 더미를 천천히 뒤졌습니다. 맨 밑바닥에 이상한 문서가 있었죠. 회의에서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자료였습니다. 표지엔 한국이라고 적혀 있었죠. 납기 6개월. 일부 품목은 즉시 인도 가능.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다른 제안서들은 전부 2년 이상인데 6개월이라고요?
즉시 인도까지 가능하다고요? 이건 대체 뭡니까? 왜 이 문서가 회의 안건에 없었던 겁니까? 왜 아무도 이걸 언급하지 않은 거죠? 누가 이걸 맨 밑바닥에 묻어놓은 겁니까? 저는 그 문서를 조용히 가방에 넣었습니다. 아직 판단하기엔 일렀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회의실에서 뭔가 거대한 게 숨겨지고 있었고 한국이라는 이름이 그 중심에 있었죠. 다음 날 아침 호텔방 문 앞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발신자 표시는 없었죠. 열어보니 문서 몇 장과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메모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일본 쪽 로비라인이 여론을 관리 중입니다. 중국은 가격으로 시간을 벌고 있고요. 조심하십시오. 익명 제보였습니다. 문서엔 기자 리스트와 기사 초안까지 첨부되어 있었죠. 저는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제보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내부에서 이 판을 지켜보고 있다는 뜻이었죠. 그날 오후 폴란드 현지 언론을 검색해봤습니다. 제보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려고요. 놀랍더군요. 하루 사이에 한국 관련 기사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헤드라인들을 보니 패턴이 보였죠. 한국산 무기 가격만 앞세운 급조품인가 검증. 부족한 한국 방산 신중해야 전문가들 한국 납기 현실성의 의문 제기. 하나같이 비슷한 논조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기사를 찍어낸 것처럼요. 반면 일본 관련 기사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일본 도덕적 공급망의 새로운 표준 제시, 신뢰와 품질의 일본 방산, 유럽 시장 공략, 일본식 정밀함, 폴란드군 관계자들 호평. 도덕적 공급망이라고요? 무기 거래에서 도덕을 앞세우는 건 처음 봤습니다. 저는 코웃음이 나왔죠. 이건 무기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서사 경쟁이었습니다. 누가 먼저 여론을 잡느냐의 싸움이었죠. 저는 조달청 내부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친 척하며 말을 걸었죠. 요즘 언론이 시끄럽던데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가 주위를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해로우 감사관님, 저도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갑자기 기사가 쏟아지는 게 자연스럽지 않아요. 누군가 돈을 쓰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저는 물었죠. 어디서 나오는 돈입니까?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저도 모릅니다. 다만 일본 쪽 컨설팅 회사가 최근 바르샤바에 사무실을 열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로비는 항상 조용합니다. 대신 언론이 시끄러워지죠. 그날 저녁 중국 측 제안서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단가가 눈에 들어왔죠. 파격적이었습니다. 다른 업체들의 60% 수준이었으니까요. 처음 봤을 땐 솔깃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29년간 이런 숫자들을 봐왔죠. 싼 건 항상 이유가 있습니다. 계약서 뒤쪽을 읽어봤습니다. 역시나였죠. 정비는 별도 계약, 부품 공급은 별도 계약, 탄약 조달도 별도 계약. 초기 단가만 보여주고 나머지는 전부 숨겨놓은 구조였습니다. 총 비용을 계산해보니 다른 업체들의 2배가 넘더군요. 이건 할인이 아니었습니다. 함정이었죠. 중국의 숫자는 싸 보이지만 끝이 없습니다. 더 씁쓸한 건 미국의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워싱턴에 연락해서 물었죠. 폴란드에 긴급 지원 가능한 물량이 있습니까?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절차상 우선순위 대기 중입니다. 승인까지 최소 8개월에서 12개월 소요됩니다. 8개월이라고요? 전선이 3개월을 못 버티는데?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동맹이라는 게 이런 겁니까? 규칙은 정의롭습니다. 하지만 항상 제때 오지는 않죠. 내 나라가 미국이 절차라는 이름으로 폴란드의 생존을 늦추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한국이었죠. 일본은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었고 중국은 가격으로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절차에 묶여 있었고요. 그런데 한국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언론 대응도 없었고 로비 흔적도 없었죠. 반박 기사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의아했습니다. 이렇게 두들겨 맞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는 거지? 조달청 서류함을 다시 뒤져봤습니다. 한국 관련 문서가 하나 더 있었죠.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현장 시연 요청서. 내용도 단순했습니다. 폴란드 군 기지에서 실제 장비를 시연하겠다는 것이었죠. 프레젠테이션도 없고 화려한 제안서도 없었습니다. 그냥 와서 보여주겠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한국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움직이고 있었죠.
여론전에 끼어들지 않고 가격 경쟁에 뛰어들지 않고 그냥 묵묵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시끄러운 쪽이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걸 29년간 봐왔거든요. 진짜 위험한 건 조용한 쪽입니다. 한국이 뭘 준비하고 있는지 저는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연 날짜가 잡혔습니다. 폴란드 동부의 군 기지였죠. 조달청에서 요구한 조건은 까다로웠습니다. 포병, 미사일, 정비 체계를 동시에 보여달라는 거였죠. 말로만 하는 프레젠테이션 말고 실제로 작동하는 걸 보여달라는 겁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이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업체가 몇이나 될까? 일본 측 답변이 먼저 왔습니다. 담당자가 회의실에서 말했죠. 추가 검증이 필요합니다. 저희 장비는 정밀 시스템이라 현장 시연에 시간이 걸립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그가 서류를 넘기며 답했죠.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입니다. 완벽한 시연을 위해서는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3개월이라고요? 그 시간이면 전선이 이미 뚫릴 수도 있는데?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준비가 아니라 연기였죠. 일본은 완벽을 말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시간을 사고 있었습니다. 중국 측 시연이 먼저 진행됐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니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죠.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습니다. 화려했습니다. 그래픽도 좋았고 설명도 유창했죠. 그런데 끝이 안 나더군요.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슬라이드만 계속 넘어갔죠. 저는 옆에 앉은 폴란드군 관계자에게 물었습니다. 실제 장비는 언제 보여줍니까? 그가 어깨를 으쓱했죠.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3시간이 지나서야 프레젠테이션이 끝났습니다. 중국 측 담당자가 말했죠. 실제 장비는 보안상 제한적으로만 공개 가능합니다. 외부 촬영은 금지되어 있고요. 한 폴란드 장교가 손을 들었습니다. 정비 체계는 어떻게 됩니까? 부품 수급은요? 중국 측이 잠시 머뭇거렸죠. 그 부분은 계약 이후 별도로 협의 가능합니다. 협의 가능하다는 말 오늘 몇 번째 듣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확신했죠. 보여줄 게 없는 겁니다. 다음 날 한국팀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기지 입구에서 그들을 봤죠. 첫인상이 이상했습니다. 인원이 적었습니다. 다른 업체들은 수십 명씩 왔는데 한국은 10명 남짓이었죠. 양복 입은 사람도 별로 없었습니다. 대부분 작업복 차림이었죠. 말수도 적었습니다. 인사만 간단히 하고 바로 움직이기 시작했죠. 저는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뭔가 달랐습니다. 더 놀라운 건 장비였습니다. 이미 배치가 끝나 있었죠.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언제 도착한 겁니까? 한국 측 담당자가 답했습니다. 어제 밤에 들어왔습니다. 시연 전에 세팅을 맞춰야 해서요. 어제 밤이라고요? 다른 업체들은 시연 날짜도 못 맞추겠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하루 전에 와서 이미 준비를 끝냈다고요. 장비 옆에 정비 인력들이 서 있었습니다. 통역도 있었고 예비 부품 상자도 쌓여 있었죠. 저는 한국 측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저 부품들은 뭡니까? 그가 담담하게 답했죠. 현장에서 바로 교체 가능한 예비 부품입니다. 시연 중 문제가 생기면 즉시 대응하려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문제가 생길 걸 대비해서 예비 부품까지 가져온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 준비가 돼 있었죠. 시연이 시작됐습니다. 포병이 먼저였죠. 명령이 떨어지고 포탄이 장전되고 발사됐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죠. 17분이었습니다. 17분 만에 완전 가동 상태에 들어간 겁니다. 재장전도 빨랐습니다. 한 발, 두 발, 세 발. 정비 인력들이 움직이는 동선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죠. 지휘 연계도 실시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명령이 떨어지면 바로 반응했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심장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옆에 있던 폴란드 장성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저도 같은 생각이었죠. 24개월, 36개월 납기를 말하던 업체들이 있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만 3시간 하고 실제 장비는 보여주지 못한 업체도 있었죠. 그런데 한국은 하루 만에 와서 17분 만에 보여줬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요. 시연이 끝나고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저는 29년간 미국 시스템이 최고라고 믿어왔습니다. 미국식 기준, 미국식 표준, 미국식 절차. 그게 세계의 규칙이라고 확신했죠.
그런데 오늘 제 눈앞에서 그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17분이라는 숫자가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죠. 검증은 말이 아니라 시간으로 하는 겁니다. 한국은 그걸 증명했습니다. 시연이 끝난 다음 날 언론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저는 아침에 호텔에서 뉴스를 켜다가 눈을 의심했죠. 어제까지만 해도 조용하던 기자들이 갑자기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시연군은 흥분했지만 정치적 판단은 별개의 속도에 현혹되면 안 된다. 전문가들. 신중론 제기 검증되지 않은 업체에 국가 안보를 맡길 것인가. 하루 사이에 프레임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죠. 17분 만에 완전 가동을 보여준 그 시연이 이제는 흥분이라는 단어로 깎아내려지고 있었습니다. 팩트가 나오면 반격은 항상 더 거칠어집니다. 진실은 늦게 오지만 대신 거칠게 맞죠. 그날 오후 더 심각한 일이 터졌습니다. 조달청 내부 문건이 언론에 유출된 거였죠.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국 납기 현실성 검토 보고서. 기사 헤드라인은 더 자극적이었죠. 내부 보고서 한국 납기 비현실적이라 결론. 저는 즉시 원본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문서와 비교해봤죠. 소름이 돋았습니다. 완전히 달랐습니다. 원본에는 납기 충족 가능성 높음 추가 검토 권장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유출된 버전에는 현실성 부족, 신중한 접근 필요로 바뀌어 있었죠. 누군가 의도적으로 문서를 편집한 겁니다. 문서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사람이 고치죠. 저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동시에 사냥개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냄새가 났죠. 이건 단순한 언론 플레이가 아니었습니다. 조직적인 공작이었죠. 저는 로비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익명 제보자가 보내준 자료가 실마리가 됐죠. 며칠간 밤잠을 줄여가며 파고들었습니다. 계좌 이동 내역, 컨설팅 비용 명목, 광고 집행 기록까지. 그리고 마침내 연결고리를 찾았습니다. 일본계 컨설팅 회사가 유럽 홍보회사에 돈을 보냈고 그 홍보회사가 폴란드 현지 정치권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도덕적 공급망 캠페인 비용이 광고비로 세탁되어 흘러들어간 거였죠. 깔끔한 구조였습니다. 흔적을 지우면서 여론을 사는 전형적인 수법이었죠. 그 와중에 중국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추가 단가 인하 제한이었죠. 이미 파격적이었던 가격을 더 낮추겠다는 겁니다. 조달청 일부 관계자들이 솔깃해하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제안서를 다시 들여다봤죠. 역시나 함정이 있었습니다. 조건이 붙어 있었죠. 정비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접근권을 10년간 장기 계약으로 묻겠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조항을 읽으면서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이건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족쇄였죠. 한번 계약하면 10년간 빠져나올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중국이 싸게 파는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값이 싸질수록 대가는 커지죠. 저는 그날 밤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들이 쌓여 있었죠. 편집된 문서, 로비 자금 흐름도 중국 계약서의 숨은 조항들. 전부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이걸 지금 터뜨려야 하는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하는가. 터뜨리면 판이 엎어질 겁니다. 하지만 기다리면 더 많은 증거를 모을 수 있죠.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전선은 기다려주지 않았으니까요. 결국 저는 상부에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첨부했죠. 그리고 마지막에 한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이 계약은 군사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입니다. 저는 29년간 수많은 보고서를 썼습니다. 하지만 국가 생존이라는 단어를 쓴 건 처음이었죠. 펜을 놓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선이 그어졌습니다. 돌아갈 수 없죠. 군 수뇌부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참관 자격으로 회의실 구석에 앉았죠.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장성들, 조달청 고위 관계자들, 외교부 인사들까지 전부 모였죠. 이제 결정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이상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국방차관이 먼저 입을 열었죠. 이 사안은 군사적 판단만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정치적 고려도 필요합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치적 고려라는 말 29년간 수백 번 들었습니다. 그 말이 나오면 결정은 늦어지죠. 예상대로였습니다. 회의는 제자리를 맴돌았죠. 한장성이 말했습니다. 한국 시연 결과는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검토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른 관계자가 덧붙였죠. 여론도 신경 써야 합니다.
성급하게 결정했다가 나중에 문제되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조금만 더. 그 말이 회의실을 떠돌았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어서 손을 들었죠. 전선 상황 보고서를 읽으셨습니까? 3개월입니다. 조금 더 기다리면 그 3개월이 사라집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죠. 전쟁에서 가장 위험한 말은 조금만 더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미국 대사관 무관이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죠. 워싱턴에서 함께 일한 적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잭, 워싱턴에서 메시지가 왔어. 폴란드가 나토 상호은 용성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장비를 선택하면 협력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고.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게 공식 입장인가? 그가 고개를 끄덕였죠. 공식은 아니야. 하지만 무게는 있어. 저는 씁쓸했습니다. 동맹은 기준을 말했고 현실은 시간을 요구했죠. 내 나라 미국이 폴란드의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규칙이라는 이름으로요.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 측이 긴급 제안서를 제출했다는 거였죠.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읽으면서 눈을 의심했죠. 내용은 이랬습니다. 계약 체결 이전에 현지 정비라인과 조립시설을 먼저 투입하겠다. 돈도 받지 않고 서명도 없이 먼저 움직이겠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한국 측 담당자를 불러 물었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계약도 안 됐는데 왜 먼저 투입합니까? 그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기다리면 늦습니다. 저희가 먼저 움직이면 폴란드도 결정하기 쉬워질 겁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계약서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라인을 들고 온 거였죠. 회의실에 그 소식이 전해졌을 때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저는 사람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당혹감, 의심, 그리고 어딘가 두려움 같은 게 섞여 있었죠. 한 관계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 무슨 속셈이 있는 건가?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속셈이라고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죠. 이건 속셈이 아니었습니다. 배수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 다른 충격적인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익명 제보자의 신원이 확인된 거였죠. 추적 끝에 찾아낸 이름은 조달청 실무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로비 자금 흐름의 중심에 있던 사람이었죠. 저는 그 이름을 보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배신자가 내부에 있었던 겁니다. 문서를 편집한 것도 언론에 흘린 것도 전부 이 사람이었죠.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당장 터뜨릴 수 있었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연루된 정치권 인사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걸 공개하면 폴란드 정국이 흔들릴 수 있었죠. 결정이 더 늦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호텔 방 창문 너머로 바르샤바 야경이 보였죠. 정의와 생존. 둘 다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동시에 오지는 않죠. 배신자를 처단하면 정의는 세워집니다. 하지만 결정이 늦어지면 전선이 무너질 수 있죠. 반대로 결정을 먼저 살리면 생존은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신자는 그대로 남아있게 되죠. 저는 29년간 정의 쪽을 선택해왔습니다. 부패를 추적하고 비리를 파헤치고 책임자를 끌어내렸죠. 그게 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밤은 달랐습니다. 이건 내 커리어가 아니라 한 나라의 생존이 걸린 문제였죠. 새벽이 다가올 무렵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증거는 일단 묻어두기로 했죠. 결정이 먼저였습니다. 전선이 무너지면 정이고 뭐고 의미가 없으니까요. 누군가는 욕을 먹어야 합니다. 오늘 밤 그건 저였죠. 결정 전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죠. 조달청에 도착하니 복도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한 관계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중국 측에서 비공식 메시지가 왔답니다. 경제적 후폭풍을 경고했다고요. 저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싶었죠. 중국은 끝까지 가격으로 밀어붙이더니 이제는 협박 카드를 꺼낸 겁니다. 보복은 항상 가능성이라는 이름으로 옵니다. 직접 위협하지 않죠. 대신 만약에라는 말로 공포를 심습니다. 오후가 되자 언론이 폭발했습니다. 중국 폴란드 결정의 경제 보복 가능성 시사, 한국 선택 시 무역 관계 재검토할 것. 기사가 쏟아졌죠.
동시에 반대편에서도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아니면 기회는 없다. 한국 선택론 급부상 국가 생존 앞에서 눈치 볼 때인가. 찬반이 극단으로 갈라졌죠. 저는 뉴스를 보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폴란드 사회가 둘로 쪼개지고 있었습니다. 여론은 무기입니다. 잘못 쓰면 아군을 찌르죠. 산업계도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과 거래하는 폴란드 기업들이 불안해했죠. 한 재계 인사가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봐야 합니다. 중국 시장을 잃으면 수만 개의 일자리가 위험해집니다. 그 인터뷰가 나가자마자 반박이 쏟아졌죠. 일자리를 말하기 전에 나라가 있어야 일자리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댓글창이 전쟁터가 됐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생각했죠. 중국이 원한 게 바로 이겁니다. 직접 손대지 않고 상대를 분열시키는 거죠. 고전적이지만 효과적인 전략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국 측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무관이 저를 찾아왔죠. 그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잭, 상황이 복잡해졌어. 워싱턴에서 추가 조건을 내걸었어. 저는 물었죠. 무슨 조건인데? 그가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상호은 용성 추가 검증이야. 한국 장비가 나토 시스템과 완전히 호환되는지 확인하겠다는 거지. 검증에 최소 3개월이 걸린다고 해.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3개월이라고요? 그 3개월이면 전선이 무너질 수 있는데? 이건 검증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결정 연기 압박이었죠. 저는 무관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워싱턴이 뭘 원하는 건지 솔직히 말해줘. 그가 한숨을 쉬었죠. 나도 모르겠어, 잭. 위에서 내려온 짓이야. 저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중국은 협박하고 미국은 발목을 잡고 여론은 분열되고 있었습니다. 사방이 막혀있는 느낌이었죠. 지금 미루면 전선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미루는 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패배였죠. 다음 날 아침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최종 결정을 앞둔 마지막 회의였죠. 회의실에 들어서니 공기가 달랐습니다. 무겁고 차가웠죠. 모두가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한국 측 담당자가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죠. 그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저희는 폴란드 측의 모든 조건을 수용하겠습니다. 웅성거림이 일었죠. 그가 계속했습니다. 납기 일정을 계약서에 고정하겠습니다. 단 하루도 늦어지지 않을 겁니다. 만약 저희가 납기를 어기면 위약금을 지불하겠습니다. 벌칙 조항을 명문화하죠.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한 관계자가 물었죠. 벌칙 조항이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한국 측 담당자가 답했습니다. 납기 지연 시 계약 금액의 일정 비율을 배상합니다. 책임을 문서로 명시하겠습니다. 저희가 실패하면 저희가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제안이 아니었죠. 스스로 도망갈 길을 끊는 거였습니다. 다른 업체들은 납기 지연 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정반대로 가고 있었죠. 실패하면 책임지겠다고 문서로 남기겠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의 말이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죠. 저는 사람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당혹감, 놀라움 그리고 어딘가 경외심 같은 게 보였습니다. 한 장성이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저 사람들 진심인가?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진심이었죠. 아니, 진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렇게 스스로를 묶어놓는 건 자신감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니까요. 회의가 잠시 중단됐습니다. 휴식 시간에 저는 창밖을 바라봤죠. 바르샤바의 하늘이 흐렸습니다. 폭풍 전야 같은 느낌이었죠. 내일 결정이 내려집니다. 모든 패가 테이블 위에 올라왔습니다. 이제 도망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최종 결정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회의실에 들어서면서 공기가 다르다는 걸 느꼈죠.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군 수뇌부, 정치권 인사, 산업계 대표, 외교부 관계자까지 전부 모여 있었죠.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결정이 난다는 걸요. 회의실엔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으면서 생각했죠. 29년간 수많은 회의에 참석했지만 이렇게 긴장된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의장이 입을 열었죠. 오늘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각 제안에 대해 마지막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발언권을 요청했죠. 의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준비한 자료를 꺼냈죠. 심장이 뛰었지만 목소리는 차갑게 유지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사실을 공유하겠습니다. 각 제안서의 숨은 조항들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첫 번째 자료를 펼쳤죠. 일본 측 제안서였습니다. 일본 제안서 23페이지를 보십시오. 납기 지연 시 책임 조항입니다. 저는 해당 부분을 읽었죠. 천재지변, 공급망 이슈, 기술적 문제 등 불가항력 사유 발생 시 납기 지연에 대한 책임을 면제한다. 저는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해석하자면 이렇습니다. 무슨 이유든 갖다 붙이면 늦어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음은 중국 제안서였죠. 저는 두 번째 자료를 펼쳤습니다. 중국 제안서 31페이지입니다. 정비 및 소프트웨어 조항을 보십시오. 저는 천천히 읽었죠. 정비 시스템 접근권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계약 기간 10년간 공급자 독점 관리한다. 회의실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죠.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한번 계약하면 10년간 중국 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무기를 산 게 아니라 족쇄를 찬 겁니다. 저는 자료를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한국 제안서를 보겠습니다. 회의실이 더 조용해졌죠. 저는 한국 측 계약 조건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납기 일정 고정, 지연 시 위약금 명시, 현지 생산 및 정비 라인 즉시 착수, 실패 시 책임 명문화. 저는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봤죠. 이 계약엔 도망갈 구멍이 없습니다. 변명이 없습니다. 늦으면 책임지고 안 되면 대가를 치른다고 문서로 남겼습니다. 이게 진짜 계약입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한 장성이 물었죠. 미국 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상호운용성 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모두의 시선이 미국 측 인사에게로 향했습니다. 그가 천천히 일어섰죠. 저는 긴장했습니다. 여기서 반대하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되니까요.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결과 한국 장비는 나토 상호운용성 기준을 충족합니다. 회의실에 안도의 한숨이 흘렀죠. 그가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이 결정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반대하지 않는다. 그건 사실상 승인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막히지 않았습니다. 의장이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의장이 폴란드 국방장관을 바라봤습니다. 장관님, 최종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국방장관에게로 집중됐죠. 그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저는 손에 땀이 났습니다. 29년간 수많은 결정을 봐왔지만 이 순간만큼 심장이 뛴 적은 없었죠. 국방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짧았죠.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시간을 삽니다. 그리고 덧붙였죠. 한국안을 채택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여기저기서 탄식과 안도가 섞인 소리가 났죠.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한참 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죠. 끝났습니다. 아니,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한국 측 담당자가 먼저 나와 있었죠. 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다가가서 말했죠. 축하합니다. 그가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진짜 일이 시작이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죠. 계약은 시작일 뿐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건 그 다음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킬 겁니다. 스스로 도망갈 길을 끄는 사람들이니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바르샤바의 하늘이 맑아지고 있었죠. 어제까지 흐리던 구름이 걷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하늘을 보면서 중얼거렸죠. 그날 폴란드는 시간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판 건 한국이었죠. 결정이 발표되자마자 세계가 반응했습니다. 저는 호텔 방에서 뉴스를 켜놓고 지켜봤죠. 유럽 언론들이 긴급 속보를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한국 방산 선택으로 기존 질서의 균열, 유럽 무기 시장, 새로운 변수 등장, 아시아 방산 강자의 부상, 서방 업체들 긴장. 헤드라인마다 충격과 분석이 뒤섞여 있었죠. 방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들을 읽으면서 생각했죠. 판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반응이 먼저 나왔습니다. 공식 성명은 짧았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폴란드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신중한 판단이 필요했다. 외교적 언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본 내부 보고서를 입수할 수 있었죠. 내용이 달랐습니다. 속도와 책임 구조에서 열세였다. 납기 제시 능력과 리스크 부담 의지에서 차이가 있었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정한 겁니다. 공식적으로는 유감이라고 했지만 내부에서는 패인을 분석하고 있었죠. 완벽을 말하는 것과 책임을 지는 것은 다릅니다. 일본은 완벽을 말했고 한국은 책임을 졌죠. 중국은 침묵했습니다. 그게 더 의미심장했죠. 결정 전까지 그렇게 시끄럽게 경제 보복을 언급하더니 막상 결정이 나자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추가 제한도 철회했고 협박성 발언도 사라졌죠. 저는 그 침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침묵은 가장 솔직한 패배 선언입니다. 말이 많을 때는 아직 싸울 여지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입을 다물면 끝난 거죠. 중국의 싼 가격 전략이 한계를 드러낸 겁니다. 값이 싸도 신뢰가 없으면 선택받지 못합니다. 미국의 반응이 가장 흥미로웠습니다. 워싱턴에서 내부 회의가 열렸다는 소식을 들었죠. 주제는 동맹 공급망 모델의 진화였습니다. 저는 옛 동료에게 연락해서 내용을 물었죠.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 방식을 연구 대상으로 분류했어. 납기 보장, 현지 생산, 책임 명문화. 이 세 가지를 새로운 모델로 보고 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국이 배우겠다고 한 겁니다. 29년간 미국 시스템이 세계 표준이라고 믿어왔죠. 그런데 이제 배우는 쪽이 바뀐 겁니다. 폴란드 현장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계약 발표 일주일 만에 한국팀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현지 공장 부지가 확정됐고 정비 인력 교육 프로그램이 가동됐습니다. 저는 직접 현장을 방문했죠.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과 폴란드 노동자들이 함께 일하고 있었죠. 통역을 통해 대화하면서 장비를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깨달았죠. 폴란드는 더 이상 구매국이 아니었습니다. 생산 파트너가 되고 있었죠. 한국은 파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만드는 나라였습니다. 저는 폴란드를 떠나기 전날 밤 호텔 방에서 보고서를 정리했습니다. 29년간의 경험을 돌아봤죠. 저는 항상 전쟁을 총과 미사일로 보지 않았습니다. 계약서로 봤죠. 누가 더 강한 무기를 가졌는지가 아니라 누가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봤습니다. 폴란드에서 제가 본 건 정확히 그거였죠. 일본은 완벽을 말했습니다. 중국은 가격을 말했죠. 미국은 규칙을 말했습니다. 한국은 달랐죠. 한국은 시간과 책임을 말했습니다. 그 차이가 결과를 갈랐죠. 속도와 책임 앞에서 모든 명분은 무너집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전쟁을 이기는 국가는 가장 강한 나라가 아닙니다. 결정을 가장 먼저 내리는 나라죠. 그리고 그 결정에 책임을 지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둘 다 해냈습니다. 폴란드가 시간을 산 게 아니었죠. 한국이 신뢰를 판 겁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계약서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스스로를 묶은 약속에서 나왔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바르샤바가 멀어졌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세계가 지켜보고 있죠. 한국이 약속을 지키는지. 저는 믿습니다. 지킬 겁니다. 도망갈 길을 스스로 끄는 사람들이니까요.